김성환의 시사야. 시대를 불문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주제, 바로 사랑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불멸의 사랑 또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십니까? 한밤의 인문학, 고전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성찰해보는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불멸의 로맨스, 폭풍의 언덕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정여울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폭풍의 언덕. 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예. 갑자기 머릿속에 뭔가의 장면이 이렇게 확 그려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뭔가 정말 황량한 언덕, 벌판 이런 곳에서 사랑에 빠졌으나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커플이 이렇게 사랑은 하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비극적인 이미지. 그래서 둘이 몰래 만나는 거죠. 몰래 만나지만. 원래 이렇게 쓴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그렇죠. 그러게 그게 더 애틋함으로 많이 남아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 작가가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의 동생이라고요? 네. 친동생이고 이 자매가 다 이제 훌륭한 소설가가 됐는데 다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30살에 죽었어요. 너무 단명했네요. 네, 에밀리 브론테가 1818년에 태어나서 1848년에 죽었는데 너무 아깝죠. 그런데 이 집안이 아버지랑 그 오빠 빼고 거의 다 여성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뭔가 유전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폐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당시에 그런 환자들이 워낙 많았고, 그렇죠. 폐결핵 면역력이 때니까. 좀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집안 자체가 좀 몸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여성들이 죽어서, 그리고 다 너무 그 작가가 되고 싶어했고, 막 시를 썼던 언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다 글을 썼는데, 3명 다 사실 영국에선 다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에밀리 브론테랑 샬롯 브론테 둘만 유명한데 지금 앤 브론테도 있어요. 제인방명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또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당시 예전 1800년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1848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언니인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는 아이를 가진 채로 이제 거의 만삭이 돼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이제 결혼하자마자 결핵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생들이 맞아요. 일찍 그렇게 죽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살아남은 그 제인 에어의 작가 샬롯 브론테는 동생들을 막 피맺힌 그리움을 안고 그렇게 글을 쓰면서 나라도 살아야지 막 이렇게 했는데 본인도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프죠. 그러게요. 네. 근데 아마 그게 그런 절박감 때문일까요? 그래서 작품이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면 또 더 좋은 또 유쾌한 작품도 그러네요. 있을 수 있는데 워낙에 또 되게 연도를 보니까 이 1847년에 폭풍의 언덕이 나왔는데 1848년에 에밀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을 쓰고 나서 빛도 못 보고 그냥 1년 후에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여성들이 작가가 되는 게 참 어렵기도 했고 그렇죠. 또 작가가 돼도 남성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제인 에어도 사실 처음에는 남성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에밀리 브론테는 분명히 자기가 썼는데 이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이 쓸 수밖에 없는 소설이거든요. 읽어보시면. 근데 에밀리 브론테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여성이 썼을 리가 없다며 비판하면서 오빠가 썼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심지어 비평가가. 그래서 여성도 여성들을 공격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조차도 그런 사랑을 위해 자신의 운명과 싸우기 위해 투쟁한 이 주인공 캐서린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더 큰 것은 독자들의 엄청난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이 샬롯 브론테와 에밀리 브론테, 제인 에어와 폭풍의 언덕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어떻게 이런 작가가 나왔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런던에 살지도 않았고 하워스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가봤어요, 거기를. 아, 실제로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참 교통이 완전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로 런던에서 한 번에 가는 차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리즈라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리즈에서 2박 3일을 묵었어요. 리즈도 좋아서. 리즈를 이제 관광을 하고 그다음에 리즈에서 기차를 2번인가 갈아타고 가는 동안에 이 증기기관차를 타고 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왜냐하면 증기기관차를 타는 걸 남녀노소가 좋아한대요. 영국 사람들이. 그걸 일종의 소풍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된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차가 굉장히 정겨운 분위기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기기관차를 타고 하워스라는 이 에밀리 브론테의 고향으로 가는데 중간에 기찻길에 뭐가 쓰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장애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의 일행 중에 한 명이 가서 같이 치워줬어요. 기차를 멈추고. 내려가지고요. 예. 사진 작가랑 같이 다니니까요. 그래서 사진 작가분이 같이 가셔서 같이 치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운전해서 가는. 그러니까 되게 정겨운 거예요. 그 기차표도 아직 그 종이 기차표 왜 옛날에 두껍고 작은 기차표 있죠.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기독교나 통일로 맞아요. 타면 그거 이렇게 딱 찍어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구멍 뚫어주고. 그래서 마치 좀 은하철도 999를 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하철도 999 이 역장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스탬프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고 과거를 향해서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지금도 궁벽진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하워스라는 곳이 에밀리 브론테와 샬롯 브론테의 고향으로 이제 관광지가 된 거죠. 예전에 박완서 선생님도 거기 간 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많이 가는 작가들의 약간 순례지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인이 3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한 집안에서 3명이나 나왔으니까 영국 사람에게는 여기는 문학의 고향이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집과 함께 이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의 고향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요즘 청취자 강명희님께서요. 네네네. 어머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제가 네. 너무나 좋아하는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인데 물론 제인 오스틴도 너무 좋아한답니다. 그럼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둘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인 오스틴은 유쾌한 로맨스고 이 에밀리 브론테와 샬롯 브론테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좀 비극 같은 느낌,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 어떤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 폭풍의 언덕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아마 읽으셨어도 가물가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읽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생각보다 사실 이 작품을 다 읽은 분들이 한국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풍의 언덕이 되게 슬프고 좀 약간 중간에 어려운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유령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캐서린이 이미 유령이 된 상태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게 1847년 소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근대화가 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 그 경계에 존재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정말 원한에 사무치면 아직 저승으로 하데스로 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대요. 네. 예, 일리도 있어요. 그 원한이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헛것도 보이고 유령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영국이 워낙에 이제 밤에 그 겨울에 밤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예, 오후 3시만 돼도 땅거미가 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가장 많이 발달한 이야기들이 사실 유령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유령 이야기, 고스트에 관련된 수많은 뭐 그 밤의 괴물들, 몬스터에 대한 그 산업도 있고 그것에 대한 책도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괴기소설, 유령소설이 참 많은데.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하던가 뭐 개구리 이렇게 전기 충격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사람도 전기 충격 가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이 태어난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태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 그게 전기 실험. 그게 그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괴기 영화 같은데 그렇죠. 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막 움직이네. 네.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런 인식을 갖고 맞아요. 있었으니까. 과학적인 실험이 또 어느 쪽에서 막 들려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섞여가지고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섞이면서 오히려 또 그런 괴기스러운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폭풍의 언덕도 캐서린에 대한 그 감정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클리프는 죽어도 괜찮아. 유령이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절규하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완전히 막 정말 넉다운 되는 거죠.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유령인지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그런데 절절한 거죠. 아니, 예전에는 네. 책 읽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네. 요즘에 책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울고 싶으면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폭풍의 언덕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이런 절절한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고 정말 꾸밈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니. 그리고 문장이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랑 비교해봐도 이 셰익스피어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많은 남자였고 많은 그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쓸 수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사실 원래 있던 이야기를 변형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고 네. 뭐 햄릿도 그렇고 다 원래 있던 이야기를 그것을 문학적으로 가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는 그러니까 민담이나 원래 이제 민족마다 또 각 지역마다 떠돌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아주 문학적인 감성을 입혀서 역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나 제인 에어나 또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예. 이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에밀리 브론테, 이 브론테 자매와 제인 오스틴이 셰익스피어보다 더 창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꼭 비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모험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대단하기도 한데 또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셰익스피어는 학자가 아닌데 지식인 계급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족적인 언어들과 다양한 네. 그 학식들을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좀 편협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셰익스피어는 런던에서 살았고 예. 그리고 원래부터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고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족이 아니라고 해서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고 해서 이런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엘리트주의적인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데 또 폭풍의 언덕이나 이런 그 여성들의 최초의 그 근대적인 소설을 썼던 이런 여성들의 세계를 보면 완전히 그전에는 없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폭풍의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정말 비슷한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보면 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폭풍의 언덕이나 제인 에어에 대해서 아니 이 사람들은 경험이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썼는데 이렇게 처절한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게다가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썼는데 네.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뭘 알고 이렇게 쓸 수가 있냐고 또 공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 작가들이 그렇게 쓰면 그런 공격 안 해요. 근데 여성 작가들만 그런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부당하다. 왜냐하면 제인 오스틴은 결혼을 안 했지만 사랑에 대한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고 또 작가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 이야기가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변 사람의 그렇죠.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상상의 이야기도 쓸 수 있는데 그 작가의 어떤 고유한 상상력을 알아주지 않고 그걸 네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공격한다면 좀 곤란한 거죠.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못지않게 정말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고 저는 오히려 사랑의 그 슬픔 이런 것에 있어서는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폭풍의 언덕이 훨씬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훌륭한 작품이지만요. 저희 청취자 1928님께서요. 네. 제가 소설 속 가장 사랑하는 남성 캐릭터인
히스클리프. 예, 이런 분들 많아요. 오늘 밤 시사야가 저를 네. 더욱 행복하게 만드네요. 네.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진정 불멸의 사랑입니다. 이러시면서요. 정영월 작가님 꼭 사인 받고 싶어요. 오늘 네. 폭풍의 언덕 감사해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또 강연에서 뵙게 되면 사인해드리면 좋을 텐데요. 요새 온라인 강의가 많아져가지고. 네. 네. 근데 그 히스클리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예. 청취자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히스클리프가 이상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분들이 읽어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아니, 히스클리프는 되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쁜 남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히스테리컬하고 이름처럼. 예. 그래서 이름도 왠지 히스와 클리프가 붙어 있잖아요. 히스는 어떤 그 야생의 풀 같은 그런 히스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히스클리프가 자랐던 그 동네의 야생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황량한 거죠. 예. 클리프는 또 벼랑, 절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뭔가 절벽 같은 느낌, 절벽 속에 황량하게 자라고 있는 어떤 외로운 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히스클리프를 보고 있으면 뭔가 정말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까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예. 보여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순수하고 정말 좋은 성격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히스클리프는 원래 버려진 아이였고 이제 길에서 이제 춥고 배고프고 이런 아이를 캐서린의 아버지가 데려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아에 가까운 거의 집시에 가까운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일단 데려온 건데 데려오고 나서 빨리 입양을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캐서린은 헷갈린 거죠. 얘가 나의 오빠는 아니고 얘가 어디서 밖에서 왔는데 네. 그런데 나이는 비슷하니까 얘는 나의 친구구나. 그렇게 둘이 이제 점점 친해졌는데 이 힌들리는 캐서린의 오빠거든요. 네. 힌들리는 장자로서 위협을 느낀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오니까. 아버지가 히스클리프를 데려왔으니까 예뻐서 데리고 왔으니까 제가 나를 위협한다는 느낌이 생기고 그리고 아버지도 고민하다가 결국은 입양을 안 한 상태에서 일찍 돌아가셔요. 예. 그러고 나니까 히스클리프가 정말 낙동강 오리알처럼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도 히스클리프를 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얘는 하인도 아니고 입양된 소년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 이제 혼자 남게 된 것이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에게 견딜 수 없는 연민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 캐서린의 아버지와 특히 힌들리 그 오빠는 정말 어릴 때부터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는데 너무나 이제 권력지향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따뜻한 성격은 아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니까 사랑이 없는 집안이었던 거죠.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공동체였는데 여기 히스클리프를 데려와서 이제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냥 히스클리프가 힌들리에게 고통받을 때마다 구박받고 너는 하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집시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막 괴롭히는 사람들 속에서 자라는 걸 보고 캐서린이 연민을 느낀 거죠. 근데 남자들은 꼭 그렇게 자기 영역 지키려고 그냥 그러는 걸로 되는지 텃세가 너무 모르겠어요. 심했던 거예요. 근데 힌들리는 텃세를 넘어서 거의 정신질환에 가까운 공격성을 보여요. 예.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를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캐서린은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힌들리가 공격할수록 캐서린은 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고 그리고 둘이 너무 외로우니까 둘이서 그 워더링 하이츠라는 게 원래 제목이잖아요. 네. 폭풍우 치는 그 언덕에서 매일 둘이서 정말 야생말을 타고 이제 데이트를 한 거죠. 네. 어릴 때부터는. 네. 어릴 때는 데이트가 아니었고 정말 남녀가 뭔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그냥 아기처럼 놀았던 거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서로에게 너무나 공감을 하게 되고 서로가 영혼의 쌍둥이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힌들리 오빠는 캐서린도 괴롭히고 히스클리프도 괴롭혔거든요. 너는 그러면 히스클리프가 더 좋냐고 하면서 계속 이제 캐서린을 공격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인들도 히스클리프를 무시하고 오빠도 히스클리프를 구박하니까 오히려 구박할수록 더 사랑은 단단해지고 나만이 얘를 이해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더 사랑을 오히려 힌들리의 미움이
증오가 더 사랑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은 둘도 없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됐는데 그때 청혼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에드거 린튼이라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완전히 히스클리프와 반대인 거예요. 히스클리프는 굉장히 야생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정말 교육받지 못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히스클리프의 어떤 그 ya생의 모습과 달리 린튼은 너무나 정말 귀공자. 예. 그래서 완전 그렇더라고요. 예, 모범생. 그래서 모두가 멋있게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또 히스클리프처럼 그런 날것의 매력은 없죠. 그래서 그런 린튼 완전 모범생 같은 린튼이 캐서린에게 청혼을 하고 그런데 캐서린이 이런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린튼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녀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듣다가 중간에 히스클리프가 나가버린 거예요. 예. 예,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히스클리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앞에 우리 둘이 결혼하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결혼하면 우리 둘은 거지가 될 거라고 나도 능력이 없고 히스클리프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둘 다 거지가 될 거다. 그러면 린튼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면 그러면 히스클리프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캐서린이 지금 10대잖아요. 네네, 철이 없는 네. 거예요. 철도 없고 당시 여성들에게 어떤 직업의 기회 같은 게 없었으니까 혼자 가서 자기가 돈을 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려면 그 부잣집 남성하고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해진 마음 때문에 히스클리프를 놓쳐버린 거죠. 예.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나중에 정말 내가 어떻게든 캐서린과 어울리는 남자가 되어야지 하고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미 결혼한 상태인 거죠. 캐서린은. 그다음에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뒤에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가지고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런 스토리의 원조격이 그렇죠. 폭풍의 언덕인 거잖아요. 사랑과 복수, 그 애증이 교차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심각하게 파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히스클리프를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소녀 시절의 감성이지 지금 좋아하기는 좀 너무나 괴롭히거든요. 캐서린을. 예, 그래서 그런 게 두 사람의 사랑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 사랑하는 건 맞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직 자기 영혼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착한 마음을 온순한 마음을 지니고 죽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화도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예, 끝까지 인간의 어떤 극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혹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렇죠. 네. 5729님께서요. 폭풍의 언덕. 내일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네.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 김하정님께서는요. 매일 밤 콩에 접속해도 시사 프로그램 들어볼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우연히 들어보니 재미있네요. 음악 프로그램과는 또 다르게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또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한밤의 문학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지금까지 정혜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